네, 두 번째는 제품 서비스화라는 개념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품 서비스화라는 용어들이 한 4년, 5년 전부터 서비스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들로 공개가 된 적도 있고, 뭐 서비스화 산업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PSS라고 해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개념, 공학적 접근으로 얘기한 말들도 있었고요. 프로비스라고 하는 용어도 있었습니다. 프로덕트하고 서비스의 결합, 합성어죠. 프로비스. 네, 그런 용어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이후에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라이센스는 제품과 관련된 주로 제조와 관련된 기능이나 노하우들을 라이센싱이라는 방식으로 옆으로 관련된 필요한 곳으로 시프트 해주거나 빌려줘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수익화하는 방식이라면 프랜차이즈는 그것도 이용하고 우리의 네임밸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운영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게끔 해주는 그 자신감, 그 신뢰성을 가지고 가맹비라던가 물류비라던가 교육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프랜차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그 사이를 어찌 보면 제품의 서비스화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논의해 보거나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품 서비스화, 제조 서비스화라고 얘기하는데 제품만 파는 것들은 요즘 적어지지 않았나요? 또 서비스만 팔기에도 조금 애매한 시대가 되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란 용어들을 좀 더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면 서비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탁 떠오르잖아요. 중국집에 요리집에 가면 식당에 가면 이것저것 시키면 군만두는 제공하면서 이건 서비스입니다 라고 주시잖아요. 네, 서비스는 공짜냐 프리냐, 네,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통상의 소통하는 언어가 서비스, 공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약간 우대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멤버구나 아니면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사전적으로 서비스는 무형적이고 소유권 이전 없이 행위나 효용을 제공하는 것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수행하는 것 또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대해서 고객에게 일정한 가치를 창조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경제적 활동. 좀 어렵네요.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무형적이고 소유권 이전 없이 행위나 결과물, 그 효용성이 전달되는 것. 네, 뭐가 없던 게 되는 거, 전달되는 걸 원래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도 그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는 행위, 또 뭔가 제공해주는 행위, 그 부분을 서비스라고 정의를 한다면 군만두는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또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가 공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먼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서비스는 덤으로 주는 거냐? 네, 이 부분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호텔에서 컨시어지라는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들, 아니면 냅둬도 되는 것들, 일회용. 네, 꼭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덤으로 주어주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형태로 여겨지고는 있지만 꼭 그런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것들이 행위적으로는 서브한다는, 봉사한다는 느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또 뭔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 조치를 해주는 거, 뭐 이런 게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덤으로 주거나 고마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곤 있지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행위나 과정, 그 퍼포먼스 성과들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그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문구로 보면 최종 산물이 물리적인 제품이나 구조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는 동시에 소비되고 편의성, 즐거움, 안락함, 적시성, 건강함 등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일련의 활동. 네, 요걸 이제 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뭔가 물건을 주는 거, 이게 서비스가 아니라 그 행위 안에 편리하고 즐겁고 안락하고 뭔가 만족감 있고 건강함이 느껴지는 것들. 네, 그 결과물의 목적이 명확한 거죠. 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안정감을, 마음의 공감대를 이루는 것들이 그 이루는 행위, 활동 전체가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프랜차이즈하고 라이센스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말하고 서비스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봅니다. 이제 호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벨보이나 약간 딜리버리 해주는 서비스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과연 공짜냐? 네, 팁이라는 서비스 차지가 있는 거죠. 그걸 강제 규정으로 주냐 안 주냐의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는 게 맞다. 네, 보통 서비스는 공짜다. 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또 일부는 숙박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케팅 학회에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판매 목적이나 상품 판매와 연계해서 제공되는 일련의 활동, 만족감, 편익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이다. 판매된다는 얘기죠. 그 전통적 관계에서는 인간에 대한 봉사라고 정의를 했지만 무형적 성격을 띠는 활동이지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고객과 소통하는 상호작용 관계가 들어있는 것이 서비스다.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자는 소통하면서 옵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솔루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융합해서 제공하거나 결과적으로는 고객이 와우, 행복해요. 이 얘기를 하게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서비스의 본질이겠지요. 네, 그 부분을 제품은 효능, 편익, 퍼포먼스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약간 차원이 약간 달라졌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서비스는 형태가 없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재고로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비스를 쟁여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자연 법칙을 이용하긴 하지만 안 보이니까 특허로 권리화하기가 참 애매한데 최근에 와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특허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는 쉽게 보여주거나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만두 맛있는데 서비스로 줬는데 뭐 탕수육 먹고 줬어요. 뭐 요리 먹고 줬어요. 그러면
손이 잘 안 가거든요.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미 먹은 게 고급 음식인데 만두로 다시 내려가서 만족감을 갖기에는 어렵죠. 근데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가지고 가서 어렵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할 때 서비스로 반반으로 해드릴까요? 그때는 와우가 나오는 거죠. 없는 상품인데 그걸 만들어 드리겠다. 마침 반반 그릇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 드릴게요. 그 메뉴는 저희 없어요. 같은 가격에 두 개 다 드셔보세요. 그럴 때는 감동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게 항상 상품으로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그러면 하프하프니까 가격을 짜장면 반값에 짬뽕 밥 이렇게 내면 되나요? 네, 근데 요리는 어차피 통으로 다 해야 해요. 가격 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비균질성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서비스의 만족이 고객이 느끼는 거다 보니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소통하는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급 음식을 먹었는데 만두를 서비스로 준다던가 그러면 뭐지? 이럴 거고 정말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가져가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반반을 제공하는 거, 그 느낌이 다르죠. 또 서비스 품질 자체가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볶음밥을 해주는 거라 그냥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볶음밥을 해주는 거라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품질 자체가. 물론 같은 요리 재료를 쓰더라도 또 그냥 해주는 건 아는데 나와서 맛있냐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맛도 없었는데 와 맛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서비스의 품질이라는 게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도 많이 바뀐다. 또 계획한 거하고 실행하는 간격도 불명확함이 되게 많죠. 비 오는 날 우산 주면 좋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장마철에 주는 거랑 산성비가 내리는 때랑 그 상황이 너무 달라지니까요. 또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것들도 있어요.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잘 안 돼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제공한 거고 우리는 전달한 거고 소비자가 이미 소비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헬스장에서 운동 체중 관리 아니면 체형 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2시간을 막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체중 했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체중을 쟀는데 살이 빠졌어요. 그러면 저희가 체중 관리 잘해서 또 운동을 잘 시켜드려서 지원해드려서 살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운동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밥이 없었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체중이 감량되었어요. 그럼 그게 운동해서 빠진 건가요? 굶어서 빠진 건가요? 뭐 이게 원인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생산과 소비의 분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과관계가 또 논문 쓰시니까 공산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인과관계가 얘가 메인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고객 간에 서로 영향도 미칩니다. 누가 맛있다고 그러면 맛있어요. 네, 그냥 맛있어져요. 근데 누가 먹어보고 에이 별로다 라고 하면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별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댓글 같은 느낌, 온라인에선 댓글이 화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댓글 속에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구매 의욕이 툭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도 보지만 또 서비스 제공자, 또 고객 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또 서비스가 좋으니까 저희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서비스 제공하는 봉사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그 수용량을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군대 얘기를 잠깐 해보면 취사병은 100인분, 200인분 이런 거는 음식을 잘 만드는데 한 사람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건 잘 못합니다. 계량을 못해요. 계량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리와 공급, 또 공급과 제조 이런 것들이 비분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고요. 또 소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는 제공과 동시에 사라져요. 계속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앱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체온을 계속 관리한다던가, 심박수를 계속 관리한다던가, 뭐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장비와의 연결을 통해서는 하고 있지만 보통은 서비스는 제공되면 전달과 동시에 소멸된다. 그 이후로 그 기능이 서비스는 종료가 된 거죠. 그걸 사용하는 건 개인이 또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서비스는 반품이 좀 어렵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품해 주세요. 참 애매하죠. 근데 오늘은 기분 나빠서 봐서 재미없는데 기분 좋을 때 보니까 재밌더라.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측정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게 서비스의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합니다. 또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확인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분리도 잘 안 되는 걸 왜 자꾸 보냐라고 하게 되면 이유가 좀 있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5년, 10년 전부터 국제 경기가 되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제조업들이 만들어 오는 물건들이나 제품들이 재고가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또 벅차지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조금 다르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 네, 그 상황들을 봤던 게 트리플 DB라는 이슈였습니다. 단기간 내에 우리 내부에서도 경기가 안 좋아졌고 지금 같은 시대가 트리플 DB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좀 팔아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뭐 2.5단계, 1.5단계, 2단계 돼서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랬더니 물건이 안 나가고 배달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배달이 아니라 직접 가서 설치를 좀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배달을 하는데 주문이 좀 적게 들어와가지고 비싸게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해외에서는 뭐 외국인 제품들 안 사겠다. 국내 경기를 증진하기 위해서, 진작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조금씩 통제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국내 시장도 판매가 잘 안 되고 해외 수출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수익이 안 되니까 또 소비에 대한 마인드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트리플 DB 돼버려요. 경기가 얼어버리는 거죠. 공교롭게 데이터들을 쭉 보니 IMF 때 와장창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고요. 외환위기 때.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금융위기 버블 사태가 한번 나면서 한번 우르르 무너진 적이 있고요. 또 뭐 중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러블이 막 생기고 일본하고 또 한국하고 신경 좀 벌리면서 그나마 잘 버티고 키워나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또 우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래프가 지금 근 10년마다 한 번씩 와르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10년마다 한 바퀴씩 되게 힘든 과정이 오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과정 바로 이후에 빅뱅의 시대가 한번 온다. 그때를 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 보통 8년, 9년
10년에 망가졌잖아요. 지금 횟수로 98년에 망가졌고 2009년에 한번 망가졌고 지금 2020년에 한번 망가졌잖아요. 만약에 이 통계로만 보면 내년에는 반짝 일어날 수 있는 비통계적인 통계를 기반한 말도 안 되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기도 해요. 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생태학적으로 이거는 그렇게 금방 안 될 것 같다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2000년 후반에 IMF 외환위기 그 시점에 미국하고 독일이 경기 부양을 시켜서 다시 반짝 일으키는 이 과정을 정부가 계속 벤치마킹을 해봤죠. 왜 우리만 어렵게 하는 걸까? 왜 우리만 힘든 길을 걷는 걸까? 그러면서 본 게 제조업의 부활, 제조업의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또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제조업을 좀 전환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고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조직을 산업기술진흥원에서 분파를 시켜서 디자인 정책, 서비스 정책이라는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이제 서비스화가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산업기술진흥원이나 그 다음에 생산성본부, 그 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 뭐 이런 데랑 같이 서비스화라는 연구를 계속 했었는데 인프라는 계속 정착이 돼가고 있지만 돌파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말들이 스마일 커브입니다. 대만의 RC라는 회사가 이 커브를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치사슬 구조를 보니 제조업은 제조 단가 있는 조립할 때 부가가치가 제일 높고 나머지는 좀 애매하더라. 근데 서비스는 반대더라. 전달하면 사라지는 거고 그 전달하기 앞단의 전처리 과정,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런 데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그러고 나니까 제조업에서는 이거 반대 방향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기네. 이거 의미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의 항목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니 밸류체인의 디자인이나 특허, 기본 설계,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 제조업에서는 그건 당연히 기획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뭐 가격으로 배치가 안 됐는데 서비스에서는 이 부분을 돈을 받고 하더라. 받고 또 고급화를 하더라. 그 이후에는 이제 부품이나 원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장비들을 확보하는 과정, 이것도 제조업에서는 당연히 수행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고 비용이 일부 판매되기도 하고 뭐 수용되기도 하는 부분인데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쪽에서는 이걸 경비로 볼 수도 있겠구나. 조립 과정 부분들은 또 행위하는 과정들은 만두를 만드는 과정을 돈 내고 보진 않잖아요. 네, 만두만 전달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행위하는 거는 모양이 좀 안 좋구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부가가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전달하는 과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 그리고 케어, 애프터 서비스죠. 애프터 서비스 부분들을 제조업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었는데 판매 서비스라는 부분이 돈을 내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옛날에 정수기나 침대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플랫폼 시대가 되면서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서비스의 고부가율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렌탈을 하거나. 그러니까 제조업의 물건들을 앞단에서 활용하거나 뒷단에서 관리하거나 맞춤형으로 제공하거나 예측해서 제공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산업구조가 정보화되다 보니 부가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푸시형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들어받쳐 올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우리가 활용을 못했구나.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셨었고 또 많은 학자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벤처 경영이 제조업이라면 어느 부분을 밀어 올려야 수익이 또는 성공이 될까? 안정적인 성장을 할까? 만약에 서비스업이라면 어느 부분들을 끌어올려야 서비스가 또 될까? 이게 이제 제가 이번에 기말 과제로 드렸던 내용이랑 상맥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성공 요인들 3가지가 뭘까요? 라고 정의를 먼저 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조업이냐 서비스냐에 따라 완전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항목이냐 또 어떤 분야에 따라 성공의 요소가 달라진다는 걸 한번 제시해 보시라고 과제를 내드린 겁니다. 서비스라는 개념들, 그 다음에 부가가치라는 개념들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공유경제라는 얘기들을 하셨어요. 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사회적으로도 확장이 많이 됐고 또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바꿔 쓴다. 뭐 예전에 아나바나 운동이라고 한국에서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없어서 그런 거였지만 우리는 지금은 너무 많아서 과잉 상태라서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가 좀 달라진 거예요. 희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또 그렇게 만들지 말자. 어떻게 보면 임계치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리프킨이라는 분이 소유의 종말이란 얘기하면서 체험을 돈으로 주고 사는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유라는 말, 소유의 반대의 의견을 얘기해 주셨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대 사회로 들어왔죠.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슬슬 전환이 돼가고 있는데요.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빌려 쓰고 임대해서 쓰는 단기에 잠깐만 사용하는 구조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에 대한 부담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뭐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수익을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 그 다음에 추진 동력 산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애물단지가 돼 가고 있거든요. 자동차를 이제 한번 비유해 보면 뭐 결혼하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차를 사자. 네, 보통 그러면 재무회계나 자금 쪽을 보시는 분들은 사는 날부터 손해다. 손실이다라고 농담을 많이 하세요. 겁도 많이 주고. 덜컥 삽니다. 차를. 네, 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보유세라는 걸 내야 되고 운영세라는 걸 내게 돼요. 기름값도 내고 보험도 내고 뭐 차고지 없으면 또 주차비도 내야 하고 또 누가 끌고 가면 또 스트레스 비용들 내야 되고 네, 그런데 물건은 사면 그날로부터 중고이기 때문에 가격의 가치의 하락이 와요. 감가를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날부터 경비는 증가하고 가격은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손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다고 운영을 많이 하면 또 사용하는 연한이 줄어버려요. 참 아이러니하게 사면 살수록 쓰면 쓸수록 손해가 나는 게 자동차였었어요. 재산 가치보다는 손실 가치가 더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회사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한 입장에서 모두가 한 대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어필을 엄청 했죠. 한 가구 한 차량은 기본이다. 뭐 이런 의미를 많이 심어줬었는데 지금은 소비자들이 그 피로도가 많이 느껴져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60%는 임대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대요. 또 제규어의 XJ 모델은 90%가 임대로 지금 팔리고 있고 사용되고 있고 포드도 절반 정도. 구매를 하는 분들의 한 반, 하프, 쿼터 사이즈는 임대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리고 차를 빌려 타는 분들도 한 2, 3년 사이에 빌려 쓰고 필요 없으면 바꾸는 뭐 이런 구조들이 흥행하고 있고 활성화가 되다 보니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신차를 막 판매하는 게 금방 임계치가 온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중고차 사업을 합니다. 또 중고차라고 하지만 신차를 임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가 돼버렸어요, 이미. 또 제조업의 서비스를 통해서 임대라는 개념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제품이 있지만 얘를 어떻게 하면 기존의 가치를 좀 더 극대화할까? 감가상각이 떨어지는 것보다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서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또 당연히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제조한 물건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교육, 그 다음에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들, 부가 행위들을 엮어서 제조 서비스타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년 사이에 서비스타이제이션이라는 합성어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제조업의 혁신이다. 이런 얘기를 일방향으로 많이 했었어요. 또 하나는 반대로 서비스의 제조화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방향이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만두를 서비스할 건데 만두를 만들 줄 몰라요. 그럼 어디다 사서 줘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살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죠. 그런데 어느 집이 호떡을 만들어요. 호떡을 만드는데 호떡을 만드는 거하고 만두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구조는 다르지만. 그래서 호떡 안에다가 만두 소를 넣고 튀겨달라.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튀김 만두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걸 서비스 체험으로 연결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면 서비스도 뭔가 현물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람들이 와우 하는구나. 그 부분들을 보면서 제품과 서비스와 제품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경계, 그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 경계를 운영하는 걸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조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체계를 이론적으로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 피드백이라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설명이 너무 장황했나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덕트 서비스사이제이션이 있고 서비스 프로덕테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T스테이션에 가면 타이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준다. 또 타이어가 무상이라기보다는
무상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된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 준다. 근데 새로 사는 게 아니라 보험 처리하듯이 관리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연간 회비를 내면 언제든 바꿔준다, 교체해준다, 관리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마모가 생기는 걸 바꿔줘서 모두가 자원을 잘 쓸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게 한국타이어가 좀 빠르게 접근한 겁니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를 판매해야 수익이 생기는데 타이어를 잘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일정 비용 내고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타이어를 이용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오실 때마다 자리도 바꿔주고 뭐 상태가 안 좋으면 교환도 하고 하겠다. 근데 그 타이어의 품질은 우리가 일단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미쉐린 거 쓰려고 했는데요. 저는 금호 타이어 쓰려고 했는데요. 이런 말 못해요. 한국 타이어 제품으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재고에 대한 부담, 적재 야적돼 있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회전수로 커버할 수 있다면 수익이 분명히 납니다. 이런 수익이 나게 하기 위해서 융합을 하거나 신속하게 연결하거나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라는 것들은 이제 독일에서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독일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얘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제조를 서비스화 또 머신화하는 것들로 효율을 되게 높였었거든요. 부가가치도 높였고 또 한국의 부가가치 비율들을 보면 뭐 다른 나라보다는 높지만 잘 나가는 팀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 좀 깜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자평들을 하시잖아요. 우린 늦게 시작했어요. 네, 늦게 시작해도 속도가 빠른 건데 그래도 개선할 부분들이 많지 않냐라고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계속 보는 것들이 스마트 팩토리 또는 스마트 팜, 스마트 마트, 스마트 시티, 이제 정보화 연결하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사람은 줄고 있고 소비자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는 경비는 거기서 거기고 결국 시장이 얼어있는 경직돼 있는 상태니까 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뭐 억지로 많이 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벤처 기업들은 계속 기술로 커버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해외에 인건비 싼 곳에서 뭐 신발을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전을 했다가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면 이제 도시로 다시 들어와요. 자국으로. 네, 그래서 산업 발전에서는 산업을 진흥하는 입장, 또 국가 경기 부양을 돕는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또 장비가 들어와서 부가가치를 일으키면 또 뭐 여러 가지 물류들이 흘러가니까 거기에 또 생태계가 일어날 거잖아요. 뭐 자동차가 많으면 주유소가 생길 거고 주유소가 생기면 뭐 카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뭘 사 먹을 거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또 하나는 이제 물류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관리하고 뭐 이런 걸 못 했는데 뭐 머신 자동화가 되니까 기존에 하던 과정들, 문제점들이 뭐 1년에 걸쳐서 고민하고 기획하고 하던 거였는데 그냥 하루 만에 만들어 보고 안 팔리면 접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빨리 되다 보니 기획자들도 힘들어졌고 컴퓨터랑 싸워야 되니까요. 만드는 사람, 시제품 제작하는 사람도 힘들어졌죠. 그냥 바로 양품이 나오니까요. 소비자도 테스트가 다 된 제품을 신어야 되는데 본인이 신으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 뭐 그렇다고 좀 싸게 샀으니까 할 말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오다 보니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확실히 좋아요. 중국이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얘기를 한 게 미래의 일자리는 제조가 아니라 서비스업이 될 거고 데이터를 만질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제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데이터의 시대라는 얘기를 마윈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보화진흥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다 통신, 정보라는 개념을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정보는 데이터가 있어야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때 정보가 되는 거고,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지식이 되는 거고, 실행한 것 자체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전달하고 배포하고 공론화가 되면 그건 지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방향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정보로 왔다가 다시 데이터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아니면 정보를 너무 버블로 인식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이제 자평을 자꾸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신제조는 서비스화된 또 통신망을 이용한 또 통신 기술을 이용한 제조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농기계도 스스로 오늘은 어느 구역을 밭을 가는 게 좋을까? 어느 지역을 약을 치는 게 좋을까? 그걸 가보는 게 아니라 GPS에서 하늘에서 다 보고 상태를 보고 약을 미리 배송을 해버리는 거죠. 그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 있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계속 하나 둘 체크하는 것들이 스마트 제조의 화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글로벌에서 보면 생산성들도 이제 구조가 다 되는데요. 혼자 올인원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전환하면서 만드는 것들도 요즘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구조화하는 것들, 또 점점 고부가치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협력하는 체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협력이라는 구조가 결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조업의 서비스라는 개념들이 되다 보면 제조업은 뭐 성장하는 근거지에 일자리가 많아지긴 하지만 서비스는 일자리가 계속 자동화가 되니까 줄어가니까요. 이제 그 불편함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올라가서 많이 돌아간다면 그건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한국이 지금 딱 이 상태에 자꾸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좀 뻑뻑해져 가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지는 난처한 상황도 점점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연구하고 고민했던 제조의 서비스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왔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과거의 자료지만 다시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품 서비스와 통합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PSS라는 개념으로 공학자들이 이제 많이 보기 시작했고, 이 모델이 어쩌면 배민, 쿠팡이츠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곳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최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 또 연결하면서 본인들도 수익이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타이제이션의 근간, 기본적인 사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도 이제 제품하고 서비스가 결합하고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타이제이션, 그다음에 제품을 서비스화, 서비스를 제품화하는 거, 뭐 양방향이 있다라는 걸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연동하는 거, 또 제품에 오리엔티드 돼 있는 거를 결과론적으로 만드는 거,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를 계속 만드는 이론적 근거들을 찾아가고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 서비스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산출물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전엔 제품만 주면 됐는데 그 제품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신 건데요. 그 솔루션을 준다던가, 기존에 소유 중심이었다는 걸 사용 중심으로 바꾼다던가,
결과만 되면 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택시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뭐 이랬는데 언제 몇 분 만에 가셔야 되나요? 그러면 제일 빠른 길을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런 구조. 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 뭐 비용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데 급하면 내가 비용은 더 낼 의지가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연결하는 거니까 서비스 연결하는 사람, 콜 받는 사람도 비싼 콜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급한 사람을 받는 급하지만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각광을 받는 거죠. 싼 걸 빨리 사는 거 이렇게 보는 시장보다는 희귀템이 비싸게 나왔는데 빠르게 전달하는 거 이게 사실 더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 구조가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로 가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공감하시면 좋겠고요. 기존의 방식들은 자원 조달해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을 자원을 확보해 놓고 또 맞춤형으로 전달해서 인식 못하고 있던 걸 알게끔 해주는 거, 또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차츰 공학이지만 심리적인 접근, 심리학적 접근으로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도 정비회사도 엔진 가동의 시간만큼만 비용을 내게 하세요. 요즘 광고 중에 보면 보험료 1년치 다 내요? 뭐 난 주말에만 운전하는 거라서 주말에만 내는데 이런 광고들이 막 나오는 것처럼 고객 중심적으로 또 이탈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락을 걸어가는 또 보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효익을 높이는 이런 구조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석 기반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호황 속에 빠져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내내 배웠던 게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서 서비스화라는 것들을 사업 계획이나 벤처 경영을 통해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계속 봤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점으로 찍어보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제조 기반이었구나. 서비스 기반이었구나. 얘를 어떻게 스위칭할 수 있을까? 그 사례가 코웨이입니다. 예전에 웅진이 가지고 있을 때는 렌탈, 또 필터 교환, 관리 서비스, 케어라는 것들을 연결했었는데 넷마블이 인수하면서 이걸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분명히 갈 겁니다. 재미 요소를 집어넣고 또 게임 머니를 실제 물건을 또는 서비스를 받는 비용으로 전환시킨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게임을 많이 하겠죠. 명분이 생기죠. 지하철이나 아침 출퇴근하는 와중에 게임을 막 하고 있다. 그래서 게임 머니를 만들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쯧쯧 그랬었잖아요. 또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 게임 머니로 냉장고를 교체할 수 있고 정수기를 무료로 쓸 수 있다면 저 사람은 돈 벌고 있는 거죠. 마이닝하고 있는 거예요. 호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거티브가 포지티브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할 매력이 있었지 않을까. 추정입니다. 현재는 계속 뭐 검토를 해보고 추적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구독형이라는 개념으로 렌탈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불안감을 조성하면 마스크도 구독이 될 거고 쓰레기통도 구독이 될 거고 식기도 구독이 될 거고 지금 순서대로 막 될 거예요. 약간은 보급체계처럼 되는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한데 이게 계속 확장할 거냐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는 개념, 공유경제라는 상태까지 쭉 끌고 오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